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라는 발언을 해서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이 기본적으로 안 됐다고요? 무지하고 편향된 사고가 너무 위험하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좀 가벼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냐. 일본 우익보다 더한 왜곡된 현실인식과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회에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일하시던 2014년에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사실 그 문제는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지워버리고 싶은 제 인생의 오점인데, 책임 총리로서 이 정책 추진하실 때 이런 부작용을 예상하시고 묵인을 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셨는지 한번.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저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 원정대에서 알아봅니다. 변호사법 위반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상인성이 부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윤리장전에도 위배되는 것도.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로톡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8월 5일 목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오늘의 절대 뉴스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뉴스 원정대 시간입니다. 목요일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박지훈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참 또 윤석열 예비후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1일 실언 거의 이제 이 정도로 가고 있어요. 책 한 권 나올 것 같은데 일단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인터뷰를 했어요. 지난 4일 날 부산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던 부분인데,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게 아니다. 그때 해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된 거지 원전 자체가 붕괴가 안 됐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글쎄 전 세계인들이 알지 않나요?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초중고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유출이 안 됐으면 거기 가서 그 고기 먹고 다 먹죠. 안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이후에는 이렇게 인터뷰 처음에 실렸다가 그 직후에 아마 캠프 측 등등에서 요청을 해서 이 내용이 삭제되긴 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달랐잖아요. 틀렸잖아요. 팩트가 다르죠. 일단은 2011년 3월 지진과 하일로 이제 원전 건물 중에 냉각 기능에 장애가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발전소 1기에서 4호기가 수소 폭발하는 일로 인해서 방사능이 대량 유출이 됐고, 실제로 세슘 그리고 스트론튬 이런 방사능 유출 때문에 국제원자력 기구가 이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 원자력 사고 등급이 있습니다. 최고 등급인 7단계, 그만큼 방사능이 많이 유출됐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던 것인데,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에 두 번째로 이렇게 7단계를 부여했기 때문에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도 팩트가 다르고, 그 뒤에 또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방사능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친 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 유출로 인해서 각종의 암이라든가 백혈병이 발생했다 이런 주장들도 있고, 일부는 또 사례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역시 팩트가 달랐죠. 지금 방사능 유출 때문에 그 근처 사람이 살지도 못하고 지금 동물들만 뛰어다니는 상황이고, 그 근처에서 나온 음식들, 먹거리들 하나도 못 먹겠다라는 게 지금 기본적인 상식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윤석열 캠프는 어떤 반응인가요? 일단 입장을 좀 들어보면 발언을 추격했다 합니다. 이 지진이나 해일이 원인이지 폭발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문맥이 맞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제 이게 이제 여기 하나 하면 이제 그게 맥락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계속 그렇거든요. 일일 고소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계속 문맥이 맞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직전에는 이제 페미니즘이 저출산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라고 하지만 계속
잘못된 실현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고가 정돈되지 않고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즉흥적으로 또는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걸 막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과연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정책이나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자체가 이제 자질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뭐 이 원전 관련해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 내용에 너무 빠져들다 보니까 네. 좀 사실관계 자체도 좀 잘 혹시 몰이의 과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누구한테 들은 내용을 연구하거나 분석하거나 팩트체크를 하지 안 않고 하고. 그대로 그걸 전달하는 그런 것 과정이 같아요. 있어서 좀 네. 의혹이 있고 오해의 소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언어로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얘기 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식품도 지금 한 언론보다 네. 팩트 체크를 네. 했더니 그 책에 아니래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없대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고 누구에게 들은 그런 이야기를 얘기입니다. 네. 이 책에 이런 내용에 있고 그게 굉장히 인식이 깊었다고 표현하는 거는 네. 약간 추상적이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신 분인데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돼 있다라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네. 어제 이제 대선 출마를 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혹은 예비 후보도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본인이 실제 했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당내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도 좀 쓴소리를 했어요. 어지간해서는 유승민 의원이 그 입당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두 사람을 공격하는 모양새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뭐 윤석열 총장은 하도 말이 많고 많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엉뚱한 얘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모른다고 하는 건 없어요. 방송도 저희도 방송 오랫동안 하지만 이 진행자 질문하는데 모릅니다.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건 방송 사고입니다. 그렇죠. 몰라도 아는 척을 해야 되고 네. 또 뭐 부실하더라도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런 등등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다. 그러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평하게 얘기를 했지만 강력한 비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네. 이렇게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어떤 뜻이고 지금 홍준표 의원은 뭐 자기 SNS에 글을 좀 썼죠. 글을 올렸습니다. 준비가 오랜만에. 안 돼서 유감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것도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마 두 사람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마. 원희룡 지사도 또 쓴소리를 했네요, 오늘. 네. 준비가 안 된 건지 삶과 그 생각 속에 시대와 맞지 않는 낡은 생각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내에서 일단 이런 비판. 지금은 이렇게 좀 유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뼈가 있는 언중유골이거든요. 그럼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 세 사람들은 산전수전 겪은 다 정치인들입니다. 못 견뎌냅니다. 뭐 지금 얘기하죠. 국정은 연습도 아니고 벼락치기 공부로 안 된다. 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다. 후쿠시마 발언은 좀 심각한 실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야에 뭐 넘나들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이 굉장히 한 목소리를 내는 주제예요. 이거는 심각하다. 네. 일본이 이런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위해를 갖춰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와중에 오염수 방출이 안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 대통령이냐 이런 대통령 후보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올 정도여서 야권에서도 이거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마다 이렇게 실언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회의적이네요. 이번에는 여권으로 가볼게요. 더불어민주당 경선 분위기에 과열되고 있고 선을 넘을락 말락 한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좀 넘은 것 같아요. 심지어 조직폭력배 사진까지 등장했는데 네.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원팀 해박을 했었어요. 얼마 안 됐죠. 네,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네, 직후에 지금 또 다른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전에 그 강주의 철거 건물 붕괴 때 이 관련자로 알려진 문모 씨죠. 문 씨, 이 5.18 회장 구속자 부상자 회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지금 관련된 사진들이 이낙연 대표도 있고 이재명 지사도 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재산을 깎아먹기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해외로 도피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도망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어쨌든. 이낙연 후보도 사진 찍었고 그래서 네. 이재명 캠프에서 그 사진을 제출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 사진을 찍어서 이낙연 캠프에서 그 사진을 보여준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제 최초의 이제 시작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찍은 사진을 보고 왜 이 조국 사건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그 인물과 사진을 찍었느냐, 어떤 관계냐 해명하라고 이제 하니까 그럼 이 사람하고는 무슨 관계냐가 지금 공방이 계속 오가는 건데, 이 와중에 이제 바른말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 이야기를 드리면은 매우 부적절하다. 왜냐하면은 이 무인모 씨라는 사람이 5.18 관련도 활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목 기사들을 보면은 광주 조폭 행동대장과 사진 찍어 5.18 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5.18에 모욕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부적절한 이슈 제기. 그러니까 누가 해도 이길 수 없는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5.18 어쨌든 전 회장이었고 어떤 조직의 어떤 자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 가면 정치인들은 사진 다 찍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제 살 깎아먹기를 했는데 결국은 두 사람 다 득을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찍을 수 있는 거고요. 둘 다 마이너스. 둘 다 정치인이고 그 사람도 유명한 인사라면 어느 정도 유력한 인사라면 만날 수 있는 거고 이걸 사진이 찍혔다 해가지고 그 사진이 무슨 범죄라든지 나쁜 거 연관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거는 그게 딱 눈에 띄면 뭔가 잘못됐을 것이다. 자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극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찌른 칼에 자기가 찔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살 깎는 그런 게임들이 아니고 국민의힘만 좋은 거예요. 그거 가만 놔두면 깔아 쌓아가지고. 코로나 전에 박지훈 변호사님이랑 호프집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 그래요. 유명 인사들은 수시로 그냥 술 먹다가도 커피 마시다가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사진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명세가 있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랑 충분히 사진 찍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이 관계를 밝히라고 하는 거는 좀 지나친 주장이네요. 양측 모두 좀 지나쳤네요. 저는 아니고요. 유명한 소화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런 걸 두고 싸우면 괜찮아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싸운다면 굉장히 뭐 어쨌든 생산적인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지금 양 후보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기본주택 공약을 이제 내세웠고요. 몇만 호 굉장히 엄청난 규모를 이제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실현 가능하기가 단기간에 어렵다. 혹시 문재인 정권에서 하려는 그 공급 규모에 더해서 과장한 거 아니냐. 이거 지킬 수 없는 공약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회적인 비판 그리고 정면 비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본 주택이나 뭐 기본 소득이나 이런 개념을 두고는 계속 어쨌든 논쟁들이 이어가고 있고. 이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사진이나 뭐 지금 뭐 음주, 뭐 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귀에 또 눈에 오지를 않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뭐 기본 얘기들은 지금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다른 후보들은요? 뭐 다른 후보들이 손해를 봐요. 뭔가 정책을 좀 내고 이렇게 좀 알려져야 되는데 그 앞에서 계속 그냥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지금 소모적인 논쟁만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정책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좀 저는 주목할 부분이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지금 했던 이 서울공항,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 이전하고 여기에 스마트 신도시 만들겠다 하는 거, 주택 3만 채 공급하겠다. 이런 거는 뭐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거 얘기를 해보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이전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 좀 안 되고 싸움하는 거 되니까 좀 문제 같다. 이재명 후보 역시 이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하겠다 했거든요.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 얘기가 좀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앞에 네거티브 관련된 얘기들이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화끈하긴 해요.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는 양을 250만 호라고 했고요. 정세균 총리가 이제 100만 호,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성남 서울공항에 이전하고 그 자리에 이제 신도시 한다고 하니까 규모의 차이에서 100만 호와 250만 호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실현 가능하냐.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급하는 양과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보시기에 뭐 실현 가능하고 이거 괜찮네 싶은 공약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뭐 일단은 그 공공성을 담보하는 주택 정책을 많이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죠. 우리나라가 네, 그렇죠. 선진국 OECD 그 공공주택 비율 보시면 아주 현격하게 아직 멀었거든요. 네, 그런 임대주택이나 면에 이런 거 있어서는 보면. 공급을 대폭 늘렸어야 되는데 대선 주자들이 이 공약부터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공공주택이 조금 더 비율이 높겠다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읽고 뭐 있죠. 정책 분야에서는 부동산이 뭐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될 것인데요. 그렇죠. 네. 눈에 띄는 건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 주택이라든지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그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내용들이 조금 눈에 띄긴 합니다. 그죠? 앞으로 그게 실현 가능할지 또 네.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낙연 후보가 얘기하는 이 스마트 신도시도 네. 뭐 얘기가 예전에 나오긴 나왔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정책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네. 백제 얘기하고 이런 거는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경실련이었나요? 어디서 이제 우리나라 주택의 실제 성격을 분석했는데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도 네. 실질적으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온전한 의미에서 임대주택은 한 10%도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수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팀 협약식 했는데 어쨌든 잘 모르겠다.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재밌네요.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이거 궁금했어요. 변호사 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네. 변호사 광고 플랫폼 이제 로톡 이 갈등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는데 먼저 로톡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로톡이라는 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의뢰인, 그러니까 상담자를 연결해주는 그 뭐 카카오 택시, 카카오 이런 거 비슷한 중간에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건데. 네, 저도 지나가다 광고를 많이 네, 본 것 같아요. 그거고 네. 뭐 앱으로 개발이 돼 있고 딱 눌러서 내 사건에 관련된 사람 변호사를 연결시켜주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수수료를 좀 받습니다. 아, 수수료. 예, 이거 숙박 앱처럼 약간 그런 거네요. 그렇죠.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데 이 수수료 받는 게 이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 아닌 사람은 법률 계약 관련해서 돈을 못 받도록 돼 있거든요. 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렇죠. 그 수수료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 그 금전이나 금품 받는 게 문제가 돼서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대한변협에서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한변협은 강제로 변호사들이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네네. 오늘까지 탈퇴해라, 징계하겠다. 오늘이 8월 오늘일 겁니다. 저희도 뭐 공문을 지금 받았는데 네네. 저는 몰라서 가입도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징계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좀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톡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오늘 뭐 교통사고가 있었다. 네. 그러면 이 관련해가지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렇게 연결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안 이제 들어가봐서.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일단 변협의 입장은 실질적인 온라인 브로커 역할을 이런 법률 플랫폼이 하다 보면은 변호사들이 이제 자본주의 시장에서 비즈니스의 영역도 있지만은 변호사는 이제 공공성이 굉장히 강조돼야 되는데 그냥 영리를 추구하는 그 플랫폼이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연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법률 시장이 이제 교란된다. 진짜 잘하고 진짜 고수들을 소개해 주는 것보다는 네. 실제로 그 플랫폼의 기여도가 높거나 광고비를 많이 내는 변호사가 어찌됐든 소개될 확률이 많다 보니까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수임료 단가는 광고비가 더 보태지니까 네네. 그 국민들한테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법률 플랫폼이 굉장히 권한이 막강해지면 네. 유통 공룡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플랫폼에 꼭 가입해야지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변호사들이 생기면 변호사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권력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없애야겠다라는 게 변협의 입장인데 또 이제 젊은 변호사님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온라인 브로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진짜 법조계의 브로커를 없애고 있다. 예전에 진짜 브로커들 때문에 사건 사고 있었죠. 엄청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죠. 사무장 네네. 브로커들 쓰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의뢰인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라도 홍보해서 건전하게 어떻게 소개를 하겠다는 건데 이걸 왜 금지하느냐 반시장적이다 지금 첨예합니다. 네. 근데 뭐 장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이제 문제가 이런 플랫폼이라는 게 사회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택시, 대리운전, 거의 뭐 다. 없는 게 없어요. 뭐 숙박 없어, 뭐 먹는 거 배달, 뭐 변호사 업계도 예외가 사실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중개 수수료 없애서 좀 법을 좀 탈피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광고료를 내는 거랑 비슷비슷해요. 변호사법 위반 여지는. 네네.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못하게 하는 건데. 근데 결국은 법이 이 변호사법도
사회 바뀌는 거에 좀 적응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로또 이런 플랫폼을 이게 어떤 방식이라든 이제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냥 무시하고 옛날대로 1970년 80년대로 예를 들어서 네네. 그 변호사법대로 지금 한다라는 거. 그게 과연 이게 따라갈 수 있는 얘기인지는 저는 이거 로또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일단 어떤 그런 사회적으로 바뀐 것도 좀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손 변호사가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권력이 지금 대한변호사협회라는 한 곳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그게 약간은 좀 흔들릴 수 있는 뭔가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협회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거보다는 이제 어떤 광고가 독점이 되는 어떤 플랫폼이 나오면은 또 이제 악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변호사들은 전단지를 뿌리거나 입간판 해놓으면 이게 광고 규정 위반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세무사님이랑 동업을 해서 수익을 배분해도 다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강력한 규제가 들어오거든요. 이걸 왜 만들어놨냐면 과거에는 선배들이 사건을 수임하면 소개해준 사람한테만 30%를 떼어주고 그랬어요. 네네. 브로커 수수료죠.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100만 원을 냈는데 30만 원이 소개받은 사람한테 가면 그 의뢰인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개료나 광고 비에 대한 규정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률 플랫폼이 수익 사업을 안 하고 공익 사업을 하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그렇죠.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수익 사업을 하려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결국 의뢰인이 내는 돈이니까요. 변호사들이 내는 광고비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거를 뭐 소송도 제기될 것 같고요. 헌법소원 예까지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변화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로스쿨 도입 이후에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많죠. 지금 3만 명이 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로또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 젊은 변호사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두 가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한 변호사들은 난 젊은 변호사고 의뢰인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이게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의견과 그렇죠. 또한 반대 입장은 결과적으로 스펙 좋은 소위 말하는 전관들이 결국은 여기서도 더 많이 잘 나가더라. 그래서 굳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굉장히 좀 상반된 그렇죠. 그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뭐 변호사 그럼에도 뭐 그거는 항상 그 플랫폼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예전에 뭐 지금도 있는 변호사법에 그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대가로 받는 거. 네네. 그 조항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그 조항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바뀌어진 현실에 좀 맞춰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변협이 로또 가입 변호사들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겁니까?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제가 탈퇴하라? 받은 공문에 따르면 가입돼 있으면 나가라. 오늘까지. 그래서 저도 저희 로펌 우리 법무법에 물어봤어요. 있나 근데 공문은 없더라고요. 아, 주변에 근데 없었습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야 뭐 나가라면 나가는 거는 뭐 나가죠. 네, 협회 네. 뭐 얘기라면. 근데 이제 안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징계를 하면 그 징계에 대해서 또 소송도 가능한 부분이고 네. 법무부에 또 징계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법무부 장관은 가능한 한 징계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약간 좀 중립적인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해서 네. 사실은 이게 진짜 막 불법과 비리여서 징계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시장을 좀 정리하려고 그렇죠. 변협에서 나선 거기 때문에 이걸 징계하면은 굉장히 그 개인 변호사에게는 불법인지 모르고 또는 징계가 될지 모르고 참여해서 열심히 우수회원으로 성과를 내는 또 변호사님들 계시거든요. 네네. 불축의 손해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세워서 실제 징계 처분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다만 앞으로 이제 이걸 금지시킨다는 게 금지가 될지 아니면 다시 소송을 통해 합법적이다, 정상적인 어떤 소개 플랫폼이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면 이 사이트들은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계속 유사한 단체와 기업들이 나왔는데 네. 계속 제재받아서 없어지고 사업상 없어서 사라지고 계속 그랬거든요. 이제 이 사업 모델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작할게요.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 먼저 짚어봐야죠. 신규 확진자 오늘도 늘어났어요? 네, 이게 지금 30일째니까 거의 한 달째 1,000명 넘어가는 세 자릿수를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건데 오늘은 네. 확진자 숫자가 좀 많습니다. 1,776명이었는데 네. 우리 보통 이제 방송할 때도 일희일비 하지 말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를 보면 일희일비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한숨 나와요. 네, 그러니까 1,200, 1,300명대로 이제 좀 내려가나
했는데 갑자기 또 1,700명이 넘어가니까 아, 왜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감소세가 더디지? 이런 생각들이 좀 느껴지게 답답하죠. 되고요. 네. 예. 전날보다도 51명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네. 감소세가 좀 더디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확진자 숫자도 계속 그 경신을 하고 있는 데다가 대구 네. 같은 경우가 어제 100명이 넘었어요. 게다가 대구에서? 창원도 지금 네네. 4단계, 충주도 4단계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수도권에 집중됐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요. 퍼지는 그런 양상. 네.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날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원래 이제 8일까지 지금의 수도권의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뭐 체제를 개편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아마 지금 방역 수칙 중에서 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지금의 상황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한 달 동안 시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완할 필요성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네. 사실은 이제 처음에 방역 수칙 헬스장이나 이런데 음악의 속도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음악은 되고 어떤 음악은 네.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그 시행을 했을 때 뭐 효과라든지 그렇지 네네. 않으면 실제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들을 것이고 정부를 공유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휴가철인데 네. 요즘 저 운전하다 보니까 차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사람들이 많이 좀 안 보이기도 하고 지하철 타도 그래요. 그렇죠? 사람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느낌이 갔거든요. 네. 어디론가 가던가 집에서 쉬고 계시던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지금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거나 확진자가 적은 지역에 이 피서객들이 좀 몰리고 있다고 해서 일부 지역은 좀 몸살 앓고 있어요. 네. 이런 얘기 보통 풍선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풍선 효과라고 하면 안 되고 왕풍선 효과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왕풍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꼬마가 집에 있으니까 너무 집에 가둬둘 수가 없고 답답하죠. 동네 산책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하루로 자지 않고 갔다 올 수 있는데 당일치기로 네, 사람 없는데 뭐 이제 네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강원도를 떠올리게 됐었는데 그렇죠. 지난 주말에 고성에요 67만 명이 왔대요. 67만 명. 이게 고성군에 예. 와. 이틀 동안 강원도 동해안 82개 해수욕장 전체 방문객이 93만 명이었는데 네. 고성에만 67만 명이 찾았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72%인 거예요. 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배가 넘는 인파였고 강릉 속초를 좀 비교해 보면 네. 강릉이 뭐 3만 명, 그 동해 삼척 속초 중에서 많이 다녀간 데가 해봐야 6만 명인데요. 네. 심지어 해운대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진을 해운대는. 보면. 네. 그런 거에 비하면 고성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볼 수 있고 제가 한 7, 8년 전에 고성에 촬영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저 2달 전에 갔었어요. 네. 혼자 차 몰고 이제 고성까지 갔었는데 꽤 걸리더라고요. 주말에 가니까. 네.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가는 길에만 좀 막혔고. 그런데 지금 67만 명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좀 믿어지지가 않네요. 예, 그러니까 네네. 강릉에서 19일부터 26일까지 8일 동안 4단계였고 네. 양양 같은 경우도 25일부터 30일까지 4단계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릉하고 양양의 규제가 좀 많아지면서 네. 인근으로 이제 관광객이 쏠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왕풍선 효과다 왕풍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고성의 경우에도 이제 주변이 조금 단계를 내리면서 좀 그 숫자가 좀 줄고 있다고 하긴 한데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관광객들 많이 가시면 좋기는 한데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좀 위험하기도 예, 하고 감염 같은 게 또 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최근 여행, 모임 이렇게 또 참여한 사람들 간의 어떤 집단 감염 소식이 계속해서 들리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저 이거 얘기 듣고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예전에 그 간호직 공무원분 손 부르터가지고 선별 진료소에서 이제 그거 기억이 나던데 천안에 있었던 얘기예요. 에센스 오픈 채팅방을 통해 13명이 최근에 모임을 하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문제는 확진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채팅방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럼 만나서 만나보자. 또 만나니까 여행을 가보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네. 네, 문제는 모임을 하고 나서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을 받았는데 오픈 채팅을 해서 만나고 여행 간 거가 이제 들킬까 봐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13명이니까. 네. 방역당국에서 봤을 때 이 퍼즐을 맞춰 중간중간 비잖아요. 그렇죠. 비게 되면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건지 굉장히 집요하게 찾게 마련인데 그 채팅방 두 곳 중에서 한 곳은 문을 지금 닫은 상황이고요. 방역당국에 이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오픈 채팅 모임이 있었다.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왔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지금 이게 다 감염이 된 거구나. 이렇게 그 연결고리가 연결이 된 건데요. 퍼즐이 맞춰졌군요. 예. 네네. 그러니까 2일부터 4일까지 확진자 중에서 13명이 오픈 채팅방에 참여를 해서 여행을 가거나 모임을 가졌고 끝내는 가족과 지인이 연쇄 감염이 4명이 된 상황인데요. 네. 사실 저는 친정이 부산인데 그 백신 접종 끝날 때까지 엄마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가지를 오지 못하고 말라고. 있어요. 예. 네네. 그러니까 저는 피부치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의 누리꾼들이 이제 그래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도 마음대로 못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비난들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애초에는 사실을 숨긴 그 상황도 동선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모든 그렇죠. 것들이 좀 비판이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1차 접종 이제 30% 한 중반대 정도 된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2차 다 마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직. 그 접종자가 어쨌든 증가하면서 이상 반응 신고도 뭐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총 3,803건인데요. 종류별로 보면 화이자가 2,650건, 모더나가 946건, 아스트라제네카가 190건, 그리고 얀센이 17건인데 이게 이제 맞은 그 백신의 양을 비교해서 이제 이상 신고를 좀 보셔야 되는 게요. 화이자가 최근에 이제 접종을 많이 했잖아요. 많이 하다 보면 이상 신고도 많이 그 접수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은 어떤 백신은 좋고 어떤 백신은 나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비례해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네. 백신 종류별로 보니까 지금 신규 사례가 3,800건이 넘었군요. 네. 화이자가 제일 많았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얀센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가끔 사망, 사고, 이 백신 이후에 이제 시기적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1차 접종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2차로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한 뒤에 사흘 만에 숨진 구미 경찰관이 있었어요. 네. 사연 좀 소개시켜 주시죠. 이 아내분이 인터뷰를 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지난달 20일 새벽 2시에 이 구미경찰서에 근무하는 A경위 분이 거실에 이제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새벽에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달이니까 7월 20일인데 4월 28일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했고 지난달 17일에 2차로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17일에 교차 접종을 하고 두통하고 오한 등의 이상 반응이 있어서 아내분이 그 해열제 먹으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국가수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전문가에서 자문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A경위가 사망한 것이 백신 접종한 것 때문인지를 이제 밝히게 되는데요. 아내분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우선 이분의 사망 원인과 관련돼서 심장 비대증이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랬는데 이번에 백신 부작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미리 들었다는 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백신 맞고 잘못되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접종을 했는데 멀쩡했던 사람이 사흘 만에 숨졌다. 이분이 보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할 정도로 건강하셨던 건강하고 분이시군요. 몸짱으로 알려지신 분이었는데 이 아내분의 주장은 이거예요. 화이자 백신을 맞으면 심근염이나 신낭염이 이제 부작용으로 인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심장 비대증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거는 화이자 백신을 1, 2차 맞았을 때 그런 거 아니냐. 이거는 지금 교차 접종이니까 네, 이분은 교차 접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원체 건강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한 것 이외에 사망의 원인을 찾을 만한 곳이 없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군요.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 관련 소식인데 네, 오랜만이네요. 정유라 씨가 세무당국이 부과한 5억 원대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적이 있었죠. 네. 네. 그 이제 결론이 3심까지 나게 된 건데요. 네네. 이 정유라 씨가 최서원 씨 재산 중에 일부를 넘겨받았다라고 하면 세무당국에서 증여세만 4억 9천만 원을 부과했어요. 네네. 근데 그 부과 대상이 어떤 거냐면 정유라 씨가 이제 승마를 하니까 승마 연습할 때 쓴 말 4필, 네. 그리고 경기도 하남의 집, 그리고 아파트 보증금, 보험료 환급금, 이게 이제 엄마인 최서원 씨가 정유라 씨한테 준 거다. 그러니까 주게 되면 증여세를 물게 되잖아요. 네네. 그 증여세가 4억 9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정유라 씨가 그 처분에 불복을 해서 조세심판원에 원래 이제 심판 청구를 하게 됐는데 안 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취소해 달라고 하면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승소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네네. 1심하고 2심의 판결이 좀 달랐는데요. 네네. 1심에서는 나온 그 증여세 중에서 일부만 이제 증여세가 잘못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네네. 하남에 있는 땅과 관련돼서 증여세는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그 부분만 취소가 됐었는데 2심에서는 세무당국이 부과한 4억 9천만 원 중에서 4억 2천만 원 정도가 잘못 부과가 된 거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말 4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말 4필을 사준 게 아니라 어머니인 최서원 씨가 정유라 씨한테 사준 게 아니고 그냥 타게 해준 거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니까. 사용한 거다 그냥. 네,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야 될 수는 있지만 타게 해준 거지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네. 나머지는 완벽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보험료도 내기는 보험료를 낸 사람은 엄마인 최서원 씨인데 딸인 정유라 씨가 보험금에 대한 환급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험을 통해 증여를 한 거다 이렇게 본 건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보증금 같은 경우도 줬다고 하기에는 이 증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네.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만 내면 되고 네. 4억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오늘 제주도 관련해서 저도 이 소식을 들었는데 최근에 이현경 캐스터 제주도 간 게 언제입니까? 최근이? 몇 년 전입니까? 아니면 5년 넘은 것 같은데. 오래됐군요. 네, 5년 오래됐어요. 넘었어요? 예. 아, 그렇군요. 요즘 제주도 기름값이 엄청 비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주도가 물가가 좀 비싸도 우리가 양해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육상에서 갖고 들어간 운송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조금은 비싸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보시면 제주의 기름값이 이렇게 비쌌나라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왜 기름값이 다 똑같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예, 제가 지금 제주 기름값 때문에 이 서울 요 TBS 방송국 인근의 주유소의 기름값을 보니까 한 1,590원, 한 1,6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서울 곳곳에 따라서 기름값이 네. 굉장히 주유소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1,700원대를 곧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지역의 휘발유 값이 평균 가격이 1,686.25원이에요. 이게 네. 2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치이고요. 전국 평균보다도 40원 이상 비싸고 서울 다음으로 제주가 지금 비싼 곳인데요. 두 번째예요? 서울 다음으로? 네. 그런데 경유 가격도 전국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행 가셔서 차 렌트하시는 분들 좀 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차에서 뭐 에어컨도 못 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약간 이게 가격을 다 똑같으면 일종의 뭐 담합 뭐 이렇게 비슷한 건가요? 네. 우선은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운송업 하시는 분들 너무 비싼 거예요. 예전에 소형 화물 트럭 할 때 한 네네. 6만 원 정도 채우면 되던 게 8만 원을 해도 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되네요. 들어가기 전에 45만 원어치 채워서 들어가서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에서 채우려면 60만 원이 든다는 아유. 거예요. 그러니까 운송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가격 차이가 있는데 네. 이상한 건 제주 같은 경우는 알뜰 주유소라고 해서 싸게 팔라고 도매 가격도 싸게 주는 곳이잖아요. 네네. 거기까지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건 좀 진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러면은 제주에 그 운송비가 있으니까 그럼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도매 가격이 비싸냐 하면 리터당 한 20원 정도가 비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생긴 문제일까를 좀 살펴보면 제주 같은 경우에 이게 괜당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섬이 좁고 다 이제 서로 알만한 거리에 있잖아요. 다 네네. 가까우니까 네네. 그러니까 튀면 안 된다라는 것과 또 관광지다 보니까 네. 서로 이제 비슷한 금액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주유소의 가격을 이렇게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네.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한 거를 지금 밝히기가 좀 어려운데 그 도매상에서 가격을 정해준다는 얘기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유소끼리 담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도매상에서 공급 가격을 요 정도를 받아라라고 얘기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런 문화들이 아마 이 기름값에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뜰 주유소조차 일반 주유소와 그렇죠. 같은 가격 팔고 있다. 이건 좀 네. 이상하긴 합니다. 네. 오늘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뉴스 원정대 2였고요.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2분 여기까지고요. BTS의 버터 들으시고요. 잠시 후 7시에 3부에서 뵐 텐데요. 한 주간 화제 말들을 몰아서 듣는 코너죠. 재밌는 코너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회자된 화제 말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MC 장원 씨 그리고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말로 바로 가보죠. 예스까 노까. 어렵네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말이라고 하는데 준비된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예, 그 2차 대전 때 일본이 싱가포르를 침략했잖아요. 이제 일본이 침략한 가운데 양쪽의 장군들끼리 이제談판을 벌였습니다. 야마시타 중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야마시타 중장이 했던 말이 예스까 노까 항복할래 말래 설마 뭐 그런 의도로 했을까? 네, 정상근 기자 네. 어떤 상황인가요? 네,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협상을 했는데 이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심에 이제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그 국민의당에서는 뭐 권은희 원내대표 등등이 있었는데 전선이 이제 점점 안철수 대표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 쪽에 그 알아듣지 못할 말하지 말고 합당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yes or no로 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인데 그렇죠. 여기에 안철수 대표가 이 중앙일보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 말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일본군이 했던 발언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군이 싱가포르에 침략을 했을 때 그 영국군하고 이제談판을 벌이면서 뭐 항복할지 안 할지 뭐 예스까 노까 뭐 답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네. 건데 근데 사실 이게 와전된 것으로 알려진 발언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또 여기에 또 물러서지 않고 왜 갑자기 2차 세계대전 뭐 일본 얘기를 하느냐. 네. 뭐 정상적인 뭐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긴 했습니다. 네. 예스냐 노냐. 이게 그 이준석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이게 또 우리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아는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 어쨌든 이 합당이 네. 뭐 힘겨루기를 넘어서 완전히 감정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네, 뭐 네. 가오라는 단어까지 나왔었죠. 이태리 네. 사무총장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뭐, 이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의 뭐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뭐 두 분 다 이제 공당의 대표로서 뭐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러신 건 아닐 것 같고요. 사실 이 정치라는 게 명분 찾아가기 싸움인데 네. 이준석 대표가 계속 들어오실 거냐 말 거냐라고 제안은 하고 있지만 안철수 대표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실 들어올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뭔가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가 취해지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런 사안을 모르지 않을 텐데 사실 이 마지막 명분이 권은희 원내대표하고 마찰이 좀 있을 때 안철수 대표가 좀 나서서 봉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 좀 이제 서로 화합해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오히려 좀 모양새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때가 좀 마지막 명분이었던 것 같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정상근 기자? 그 연애를 할 때 그 헤어지려고 할 때 진짜 헤어지려는 사람은 말이 짧고 이거 확 와닿네요. 헤어지기 야. 싫어하는 사람은 말이 길거든요. 헤어짐을 많이 종용해 보셨나 봐요. 의외네요. 눈에 눈물이 촉촉해요. 종용 당해보셨군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짧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뭐 예스냐 노냐 답을 하라라는 거고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 굉장히 좀 얘기가
뭐라고 할까요? 좀 길게 나오는 것 같다고 할까요? 네.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는 확실히 좀 인지를 시키고 싶은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지금 같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이 약간 뭐 외통수 한쪽으로 그러니까 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라고 해서 그런지 그런데 정치가 명분이고 또 그 페이스 세이빙 좀 체면을 챙겨줘야 되는 건데 너무 이렇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퇴로도 좀 열어줘야 되는데 퇴로는 전혀 안 열려져 있는 것 같은 약간 모습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그냥 이제 뭐 큰 필요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말의 수위가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을 수 있는 얘기들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갈 데 없잖아. 그래서 빨리 들어와. 약간 뭐 이런 출구는 없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MC 양호 씨 왜 안철수 대표는 이 시절 얘기까지 그 전범 회의까지 끌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건가요? 그만큼 기분 나쁘고 이제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이 거대 권력이고 국민의당이 이제 좀 더 약소한 당이다라는 거는 뭐 이미 모든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전체주의 이미지를 약간 국민의힘에 씌워서 자,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국민의당을 좀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말 그대로 그 갑질한 표현을 썼었죠. 국민의당에서 약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합당 시한을 8일까지로 못 박았는데 8일이죠. 휴가를 9일부터 갑니까? 합당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상태면은 합당이 뭐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합당에 뭐 길이 열려 있으면은 글쎄요, 이렇게 서로의 이제 자존심을 긁는 얘기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제 합당을 만약에 하더라도 이 합당이 시너지 효과가 있으려면은 그 양측의 이제 지지자들이 뭐 일종의 이제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상대방이 기분 나쁜 얘기들, 또 서로 디스하는. 이 국민의당 쪽에서는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한테 그 애송이라는 그런 국민의당 인사는 좀 그런 표현까지 쓰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합당을 물 건너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남겼는데 합당을 한다고 한들 그 이후에도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렬된다면 합당이 안 된다면 누가 더 손해입니까? 글쎄요, 이게 손익을 따질 만큼 이 합당에 남는 것이 있을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양쪽 다 어쨌든 서로를 원하니까 이렇게 협상까지 한 걸 텐데 뭔가 요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말로 넘어가 보죠. 내 반려견 180토 쩍벌. 윤석열 예비후보 말인데요. MC 장원 씨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SNS에 본인의 반려견인 이 마리가 양 뒷다리를 활짝 벌린 채 배를 깔고 엎드린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쩍벌 마리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마리는 180도까지 가능해요라고 이 내용도 함께 적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아빠랑 마리랑 같이 매일 나아지는 모습 기대해 달라라면서 매일 0.1cm씩 줄여 나가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해시태그로 아빠 유전이라는 내용도 담았는데요. 윤 전 총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다리를 벌리고 앉는 버릇 때문에 쩍벌, 꼰대 뭐 이런 지적을 계속 받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도 좀 살을 좀 빼시고 다리를 좀 오므리시라 이런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게 쩍벌 자세를 두고 사실 이제 보기만 해도 별로 기분 좋은 자세가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뭐 남녀 불문하고 특히 이제 전철에서 이러면 거의 범죄 행위죠. 이 쩍벌 자세를 두고 비매너다, 개인 습관이다 뭐 논란이 됐었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저도 사실 이렇게 다리를 쉽게 오므릴 수 있는 신체 구조가 아니어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 내가 안다 이런 겁니까? 쩍벌의 마음을 뭐 그렇게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뭐 다리를 벌리는 것까지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가 하고 사진을 보기 봤는데 이게 너무 벌어져 있긴 하더라고요. 그 정도 각도는 의도적으로 이제 해야 나오는 각도인데 굉장히 넓게 벌리시더라고요. 그 굉장히 좀 넓게 벌리셔가지고 기자회견 할 때 그런 자세를 취한다라는 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생각하기 힘들죠. 왜냐면 이게 좀 자리가 중요한 거니까. 다리를 좀 벌리더라도 보통 이제 자기 어깨 넓이는 보통 안 넘는 편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좀 오픈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완전 오픈형.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뭐 기자간담회나 그 외에 뭐 이제 청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 사진이 이제 나와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도자료로 나가게 되면 국민들을 상대하는 것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 앞에 그런 자세로 약간 위압
적인 자세로 앉아 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대선 후보라고 하면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손동작 하나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제 디테일하게 국민 정서를 건드리지 않게끔 사실 교육도 받고 본인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껏 모든 후보들이 그래왔을 텐데 윤석열 후보는 처음 지적이 나온 다음에도 전혀 나아지는 듯한 모습이 안 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게 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저거는 그 인지를 못하고 습관적으로 저러는 게 아니라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표정 하나, 뭐 손짓 하나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 평상시 어떤 매너나 사람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뭐 거친 언사를 쓰는 정치인들도 사실 기자들 앞에 서면 그런 공적인 자리에 서면 두 손도 좀 모으시고 이런 정치인들이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인데 그런 모습이 전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유명한 영화 킹스맨에 나오는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예. 네, 그 진심 동의합니다. 네,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도리도리 습관에 대해서 또 셀프 디스하면서 SNS에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어떤 거였어요? 네, 그 SNS 계정에 올렸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반려견도 있고 반려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반려묘 이름이 나비인데 나비의 좀 일종의 좀 빙의가 돼서 나비는 뭐 알 수 없는 사명감에 빠졌어요. 밤마다 아빠 도리도리가 나아졌는지 점검하는 도리도리 점검단이에요. 뭐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 이 고양이 시점에서 글을 썼군요. 네. 이제 본인의 습관이 이제 여기저기서 약간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이제 비판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희석시키기 작전인 것 같습니다. 동물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제 경계심을 좀 풀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니까 게다가 또 본인이 기르고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에 빗대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비난을 하다가도 좀 귀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포인트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특히 이 그 글을 올리는 그 SNS 특징이 좀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이제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특성이 있는 SNS거든요. 그래서 이런 SNS 전략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 전략은 영리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행동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게다가 또 이제 말 실수까지 겹치고 나면은 글쎄 이렇게 SNS 형태로 좀 이렇게 이미지를 희석시키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전략을 펼치기 전에 고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오므리면 되는데 그냥 강아지 등장 안 시키고 도리도리 안 하면 되는데 고양이 소환 안 하고 근데 그런 거는 발전적인 모습이 별로 안 보이는데 강아지 나오고 고양이 나오니까 너무 전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본인이 기르고 있는 동물들까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SNS에 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동물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고 뭐 글도 그냥 귀엽게 쓴 그런 상황인데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데 이제 나가셔서 이제 후쿠시마 얘기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 온도차가 좀 상당하니까요. 바로 실수가 계속 나오니까요. 네, 언밸런스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오늘 지금 두 번째 말까지 들어봤고요. 여기서 잠시 교통 정보 듣고 올까요? 잠시 교통 정보 듣겠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두 번째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두 번째까지는 어떻게 뭐 좋은 말이었습니까? 나쁜 말이었습니까? 이상한 말이었습니까? 좀 애매한 말. 우리 맨날 애매하고 이상한 말만 해가지고 민망하네요. 네, 정상근 기자, MC 장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말로 넘어가 볼까요? 만만치 않아요? 차라리 김부선을 영입하라.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의원 말인데요. 정상근 기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둘러싸고 여러 이제 네거티브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 이 민영배 의원이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불만을 토로한 거죠. 특히 이제 음주운전 관련 논란이 제기가 됐고 또 민주당 후보들이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한 게 아닌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범 아니냐 좀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증거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린 다 범죄 기록을 다 제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부선 씨 얘기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김부선 씨도 뭐 본인이 계속 교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제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 민영배 의원 차라리 김부선을 캠프 영입하라 이렇게 맞받아치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여당의 이 대선 경선 후보들 네거티브 특히 이제 이낙연 이재명 후보 간의 이 신경전들이 너무 좀 도를 이제 좀 지나치는 것은 아닌가. 이른바 뭐 조폭 사진
까지 공개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뭐 과거의 경선이 그랬듯이 뭐 그런 정도지 혹은 이거 좀 심한데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원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뭐 협약식까지 진행을 했지만 그랬죠. 그 이후의 모습들이 사실 전혀 나아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피로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자체에 대한 피로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럼 그것은 오롯이 이제 또 후보에게 누가 이제 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그 피로감이 그대로 그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가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칼이다, 부메랑이다, 자해 행위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아까 얘기하셨던 이 조폭 논란, 그 네네. 논란이 지금 민주당 경선의 이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 의혹을 제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5.18 이제 구속 그 동집에 관련해서 네네. 좀 논란이 있었던 이제 문흥식 씨 사진의 그렇죠. 이제 이재명 지사와 찍힌 그 사진을 두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둘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낙연 후보랑도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양쪽 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통해서 혹은 숙고를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나오면은 지금 서로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잡히면 투척하는. 네, 좀 그런 이런 상황. 상황은 좀 굉장히 그 부적절하지 않나. 뭐 대선 경선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본선에서도 네. 서로의 의혹을 제기할 때는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상황에서 이미 다 자료를 좀 수집한 상황에서 또 어떤 뭐 후폭풍이 있을지도 생각을 하고 좀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막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막싸움. 이 검증과 네거티브가 사실 이제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네. 있는데 결국은 양쪽 다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전략들을 지금 이제 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말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말, 흘러야 눈물이다. 여자 배구 대표팀 우리 연경 언니 김연경 선수 말인데 준비된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선생님 운다. 오지 말고. 아까 이거 아니야? 올 뻔했지. 아니 울었잖아. 아니. 촉촉. 이게 흘러야지 는 거지. 약간 건재가 촉촉하게 흘러야지 눈물 난 거 아니야? 흘러야지 운 거지. MC 장원 씨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한국배구협회는 지난 1일 SNS에 이 한일전 퇴근길이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을 하나 게시를 했습니다. 네. 전날 여자 배구 대표팀이 한일전에서 극적으로 이제 한일전에서 승리한 후에 김연경 선수와 이소영 선수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숙소를 향하는 모습이 이 영상 속에 담겨져 있었는데요. 네. 영상에서 이 김연경 선수는 소영이 운다, 울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난스럽게. 그러자 이제 이소영 선수가 아까 김연경 선수를 향해서 네. 아까 운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너도 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울었잖아 솔직히 라고 추궁을 한 겁니다. 그러자 김연경 선수가 아니야 촉촉 흘러야 운 거지. 흘러야지 눈물 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능청스럽게 둘러대는 사이좋은 모습이 이 영상 속에 담겨져 있어서 네. 이 영상을 본 많은 국민들이 좀 훈훈해했습니다. 이 여자 배구 대표팀의 활약도 지금 굉장히 보면서 이제 기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모습까지 보이니까 너무 이제 마음이 따뜻한 거죠. 이날 김연경 선수는 양팀 통틀어서 최다 득점인 30점을 득점하면서 네. 우리 대표팀의 8강 진출에 이제 맞는 키 역할을 했고요. 네. 내일입니다. 금요일 밤 9시 이 브라질과의 준결승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이군요. 결승의 그날. 네. 네. 촉촉해진 것과 네. 이건 촉촉해진 거는 여기까지 눈물 아닌 걸로 어떻게 뭐 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흘러내려야지 눈물입니까? 네. 빨리 정리를 해주세요. 어디까지가 눈물입니까? 이거 어려운데 네. 네, 저는 촉촉도 눈물이라고 촉촉도 봅니다. 눈물이다. 네. 일단 맺혔으니까 어느 정도의 수분만 유지가 돼도 그건 눈물이다. 네. 그렇죠. 일단 수분이 눈에 보인다라는 습도가 거.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흘러야 눈물이다로 가겠습니다. 흘러야 눈물이다. 저는 기본적으로 눈가가 좀 촉촉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평소에도. 평소에도 흘러야 눈물이다. 그러니까요. 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특히 그러니까 우는 거에 대해서 약간 네. 놀림감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너 울었지 막 이러면서. 울면 진 거죠. 싸웠을 때도 울면 진 거다라는 이 룰이 있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옆에서 울면은 좀 어색하기도 하니까 네, 그냥 좀 기분도 풀어줄 그런 생각으로 좀 그런 놀리는 면도 있는 제가 좀 것 같아요. 눈물이 많아가지고요. 네.
이 안구에 이제 습기가 차기 시작할 때 이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등을 때려달라 그래요. 등짝 스매싱이라고 그러죠. 등짝 스매싱. 등짝 스매싱을 한 대 싹 맞고 나면 눈물이 쏙 들어갑니다. 왜냐면 좀 제가 권위를 좀 지켜야 되는 자리라던가 이런 데서 너무 눈물 흘리면 좀 창피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눈물 흘리는 건 굉장히 창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이 눈물 흘리면 그게 또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중잣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특히 남자분들은 괜히 이제 슬픈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는 척. 친구들한테 혹은 연인한테 운 모습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100% 울거든요. 그 관객 중에 한 명만 울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감독이 영화를 찍으면 그 한 명이 저거든요. 어김없이. 아니, 슬픈 거 보면 울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눈물이 굉장히 해소가 되는, 감정을 굉장히 해소하고 정화시켜주는 일인데 어쨌든 우리 또 김연경 선수 촉촉해진 거고 운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귀여운 장면들이 있었어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마지막 또 올림픽 이거거든요. 김연경 선수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 좋은 결과 딱 얻어내고 마지막에 펑펑 우는 모습 한번 보고 싶습니다. 기쁨의 눈물. 기쁨의 눈물. 저도 함께 울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또 장원 씨 그 우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얘기하는데 지금도 나올라 그러네요. 내일 9시라고 했죠, 배구 경기가. 내일 밤에 9시라고 하니까 제가 9시에 MC 장원 등을 한번 때릴게요. 등짝 스매싱. 정상근 기자가 때리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일단. 등을 때려주셔야 됩니다. 귓방망이 아니고요. 아니, 손에 살이 많아가지고요. 아프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김연경 선수 이번 이 영상, SNS에 올라온 영상 말고도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요즘 김연경 명언이 회자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했었죠? 터키와의 8강전에서 박정아 선수를 향해서 공만 올려놓으면 내가 해결하겠다. 멋있었어요. 올려만 놔. 올려만 너무 멋있죠. 그리고 지난 7월 29일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경기에서 9대 15로 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4세트였는데 그때 이제 해보자, 뭐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건 예전에 올린 글이었는데 이 화제가 된 글이 있었어요.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SNS에 자기가 이렇게 올렸는데 저 같은 사람이 올렸으면 정말 꼴 보기 싫다라고 했을 텐데 정말 세계 최고의 선수가 올리니까 멋있고 또 자신감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글도 있었고요. 멋지네요. 그리고 뭐 하든지 안 하든지 뭐 둘 중 하나지 그냥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명언도 있었습니다. 진짜 명언이네요. 그 막 몸 부상당하고 수술해야 되는데 그 아픈 몸 이끌고 나와가지고 또 경기하고 선수는 무조건 뛰어야 된다. 경기장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8841번님 우리 이제 눈물 얘기하니까 그런 걸 안구에 습기 찼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카네이션님 김연경 선수 정말 멋져요. 실력의 인성까지 완벽한 국가대표죠. 맞습니다. 눈썹을 2개씩 해주셨어요. 그리고 박경호님 마음 가득히 응원합니다. 구름바다님 아무튼 내일 여자 배구 4강전 응원합니다. 이기자 이렇게 또 주셨네요. 요즘 여자 배구 보는 재미가 엄청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로 배구를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초반에 이제 기대치가 별로 없을 때 이 방송사에서 야구, 축구를 주로 중계하고 배구를 중계를 잘 안 해서 배구 경기 보려고 한참을 채널을 뒤적뒤적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의 기호는 다양한데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인기 있는 종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받고 있던 종목만 좀 위주로 이제 시청률이 중요하니까 그랬겠지만 중계를 하는 그런 형태도 좀 화가 났는데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다 이제 배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너무 통쾌합니다. 너무 통쾌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찾아본 사람이야. 이런 자신감이 뿜뿜. 이 찐팬 인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낮 시간에 하잖아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시간에 배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오전도 하고 이게 계속 뭐 접전을 거듭하니까 일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안 볼 수가 보고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할 때처럼 약간 새벽에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본방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낮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요. 이게 또 굉장히 좀 스피드해가지고 잠깐 놓치면 명장면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 많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새벽 경기도 보고 난 다음에 낮에 일하면서 잤던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든 힘들긴 하네요. 어떻게든 잠은 잔다 낮에. 그런데 지금 뭐 배구뿐만 아니라 좀 관심 있게 본 올림픽 종목이 또 뭐 있었어요? MC 정원 씨?
저는 뭐 요즘 모든 종목 하나하나가 다 재밌고요. 아, 그래요? 심지어 우리나라 좋아하는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경기도 재밌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거기에 나와서 이제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수들이 다 20대 초반이잖아요. 다 너무 동생 같고 너무 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을까라는 생각에 맞아요. 이 국적을 떠나서 마음이 짠해지고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역도 경기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역도. 예. 내가 같이 듣는 것 같은 쾌감이 있습니다. 같이 막 이렇게 인상 찡그리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 스포츠 클라이밍.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스포츠 클라이밍 그 스피드 종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절벽위를 손으로만 잡고 막 올라가서 빨리 치는 게임인데 경기인데. 네네. 제가 평지에서 뛰는 것보다 더 빨리 가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주머니에 있는 송진가루를 손에 묻히잖아요. 역도도 네네. 그렇고 클라이밍도 그렇고 너무 멋져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부터 이제 라디오 들어오기 전에 송진가루 손에 묻히고 들어오려고요. 그렇게라도 좀 따라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그 유튜브로 항상 그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집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진 묻히는 계속 그러면 등짝을 정신 차리라고? 네, 오늘 마무리는 등짝 스매싱으로.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고요. MC 양원 씨,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70여 명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조건부 연기를 제안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죠.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공동성명서 발표에 범여권 의원,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의원 포함한 거죠. 74명이 참여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네, 정의당 의원들도 함께 하셨고 또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먼저 공동성명서 간략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27일에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뒤에 통일부는 민간 단체가 북의 인도적인 협력 차원에서 물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냈는데 그것도 2건이나 반출을 승인을 해줬어요. 네. 이렇게 연락선 복구 또 민간 단체의 인도적 지원 승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자면 8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하는 훈련 연기를 적극 검토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제안이었습니다. 공동성명을 발표하시기 전에 이 의원님하고 서른 의원이 이제 연판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뭐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휴가철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원활하고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SNS나 문자 메시지, 뭐 팩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려야만 했는데 한 이틀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의원님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호응. 이 북한의 어떤 그 입장이 발표되면서 뭔가 상황이 더 꼬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이번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본적인 이유, 이제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자라는 것 외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예, 그렇게 대화 재개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대화의 어떤 진정성을 북에 확실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북한도 대화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도 코로나로부터 예외가 아닐 것이고 네. 또 계속되는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식량난까지 겹쳐 있다고 하는 보고인데 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북한으로서도 대화에 나서야 되겠는데 네네. 그 대화에 대외적인 명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그런 점을 우회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따라서 우리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조건부로 연기함으로써 북한에게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조건부 연기를 제안을 하신 건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연기하겠다. 일단 이런 대화. 정도의 뭐 조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 대화, 그 남북 간의 대화 그리고 이제 북미 간의 대화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의원님께서 기대하시기는 혹은 예측하시기는 북한도 대화를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한다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보면 네네. 남북 간의 그 통신 연락선의 복원의 의미를 과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단순히 끊어졌던 것을 그냥 연결한 데 불과하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네. 이처럼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군사 연습은 재미없는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들도 남북 통신 연락선의 복원의 의미를 크게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중요한 반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거기에 속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제 규모를 축소해서 이 훈련을 좀 실시할 것이다. 사실상 시작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데 규모를 축소하는 것만으로도 충족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완전히 연기가 모멘텀 살리기 가장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은 방어적인 성격입니다. 네네. 유사시의 대비 태세를 서로 확인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없는데 네. 북미 간의 신뢰 관계 또 남북 간의 신뢰가 아주 높은 상황이라면 다 양해될 수 있는 수준일 거예요. 네. 그런데 신뢰가 완전히 바닥인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것을 자기네들에 대한 위협이자 또 적대시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훈련을 강행할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연기하고 그것도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기하자고 들면 네. 북한에게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네. 또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어떤 대화 제2의 진정성 이것을 확실하게 북한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훈련 진행은 이미 불가피하다. 뭐 물리적으로도 시기적으로 불가피하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한미 신뢰를 기초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연기론을 일축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북 관계를 한미 간의 신뢰 속에서 또 일치된 어떤 입장 속에서 진행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한미 연합훈련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고 또 보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군사실무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네. 정치 외교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미 간의 이런 정세 변화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또 교착된 한반도 정세를 타개하고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한 정치적인 결단으로서 합의한다면 저는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 내에서도 워낙 이견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당장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 안보 의식을 문제 삼고 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연합훈련을 취소 혹은 연기한다면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이어서 또 김여정 부부장의 하명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단히 모욕적이고요. 네네. 한심하고도 아주 비열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전인 7월 1일에도 네. 여야 의원 76명, 76명이 네. 8월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김여정은 그 여야 의원들의 지령을 받고 그런 담화를 낸 것입니까?
교착된 한반도 정세를 타개하고 대화의 장을 열려는 주동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마치도 무슨 북한의 하명에 따라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저열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이 대선을 앞두고 표계선이 깔려 있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 관계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수많은 북풍 공작들이 바로 그 정당의 전신들에 의해서 자행되어 왔습니다. 남북 관계를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남북 관계를 선거에 이용해 왔던 것은 저들인 만큼 저들식의 발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열린 이 평화 모멘텀을 계속 좀 이어나가자 이런 입장이신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국방부 사국장관에게 신중한 협의, 한미 간의 신중한 협의겠죠. 이 신중한 협의를 당부한 걸로 알려졌어요. 여기서 이 신중한 협의를 해석하시는 분들마다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데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글쎄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그 보고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한미 간의 연합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어요. 당장의 코로나19 상황이 미국이나 우리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네. 또 뭐 날씨도 대단히 무더워서 네네. 뭐 폭염에 저 건강을 해치는 일까지도 염두에 둬야만 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또 남북 관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라라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늘 그 성명서 발표하시기 전에요. 이 송영길 대표와 뭔가 좀 소통이나 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송영길 대표께서는 당 대표로서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이런 성명을 낸 것은 무슨 당론을 정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것은 군사적인 사안이고 또 대북 정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정 간에 뭐 협의하고 당론을 정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정부 당국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 많은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남북 대화 재개의 협상 카드로 사용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인 만큼 정부가 이를 감안하고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어쨌든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제스처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어쨌든 지도부 생각이 다르고 당내에서 좀 이견이 계속 이제 노출되는 것처럼 보이면 이 당 전체 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미 훈련이 합의되었고 또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점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남북 관계나 한반도 정세의 교착을 뚫어야 될 뭔가 타겟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또 한편에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코로나 상황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또 북이 한미 간의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런 대화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또는 외교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또 강조하는 거죠. 이런 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반응을 예측하기란 굉장히 좀 힘든 일입니다만 어쨌든 예정대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북한은 어떤 반응,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좀 예측을 해주시면요. 글쎄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마는 그동안에도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자기네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고 또 적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꾸준히 계속해 왔어요. 네네. 그런 만큼 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뭔가 조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신뢰 관계가 전혀 없고 또 남북 간에도 그 신뢰가 그야말로 정상들 간의 친서 정도가 교환되는 정도고 이제 겨우 단절되었던 통신 연락선이 복원되는 정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네네.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군사훈련은 지금 아예 중단하자거나 폐기하자는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연기하자고 하는 것인 만큼 그것도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조건으로 하는 연기인 만큼 네. 우리가 얼마든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는 시간이죠. 올림픽 원정대 시작할게요.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네, 오늘도 경기 종합 해보죠. 예. 먼저 스포츠 클라이밍 콤바인 경기에서 서채원 선수가 예선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진행자님을 보면은 모든 이 도쿄올림픽 모든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스포츠 클라이밍하고 굉장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뭔가. 전혀? 예. 잘 어울려 느낌이. 저 클라이밍 그 미국에 있을 때 친구들이랑 한번 했거든요. 예. 근데 재미는 있는데 힘들어요 이거. 하루 아침에 근육이 한 2배 정도 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형적인 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게 갑자기 이제 근육이 놀라서 그런 거를 하는데 일단 재밌어요. 스릴 넘치고. 근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선수가 예선 2위로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로 스파이더걸 서채현 메달 고지 오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스포츠 클라이밍은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 도입이 된 종목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콤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스피드, 볼더링, 리드 세 종목의 종합 성적으로 순위를 정하는데요. 스피드는 15m 높이의 경사벽을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이고 볼더링은 4.5m 높이에 다양한 인공 구조물로 구성된 4개의 코스를 로프 없이 통과하는 종목이고 마지막으로 리드는 로프를 묶고요. 15m 높이의 암벽을 6분 이내에 누가 가장 높게 오르는가 이를 측정하는 종목입니다. 이 세 종목을 합한 게 바로 이 스포츠 클라이밍 콤바인인데 서채연 선수 스포츠 클라이밍 여자 콤바인 예선에서 최종 순위 2위로 결선에 진출을 했는데요. 결선에서는 예선 상위 8명이 메달 경쟁을 벌입니다. 2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좀 메달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경기는 내일 오후 5시 30분에 열립니다. 조금 전에 정상근 기자가 재밌는 얘기하고 갔는데 이 선수 그 올라가는 스피드가 자기 그냥 도로 걷는 스피드보다 빠르다고. 어떻게 나의 걷기보다 더 빠르냐고. 진짜 굉장히 빠르고요. 대단합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네, 8명의 결선 진출자 가운데 최연소입니까? 최연소이자 유일한 10대? 그렇습니까? 18살입니다. 18살이고 18살이고 제2의 김자인으로 불리는데 결선 진출 뒤에 굉장히 좀 재밌는 말을 했어요. 어떤 거죠? 여자 배구 보고 좋은 기운 받았다. 김연경 선수 너무 멋지다. 선수가 보는 김연경 선수도 굉장히 멋진가 봐요. 그렇죠. 예, 여자 배구의 좀 선한 기운이 서채연 선수에게도 좀 큰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18살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카약에 출전한 조강희 선수 결승 진출이 무산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아 최강으로 불려요. 조강희 선수가. 그런데 남자 카약 싱글 200m 결승 A 진출에 실패를 했는데 준결승에서 36초 094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8명 중에 6위를 기록했거든요. 조 4위까지 결선 A 진출권을 주는데 4위와의 격차가 0.16초. 너무 아깝다. 0.16초예요. 평소에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단위 아닙니까? 1.6초도 아니고 0.16초요? 0.16초. 굉장히 아쉬워요. 진짜 너무 아쉽네. 네, 알겠습니다. 여자 골프 대표팀이 2라운드 경기를 마쳤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제가 그저께 어제 금메달 노릴 수 있는 마지막 종목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자 골프에서 금메달을 나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요? 예, 중간 합계 7언더파 135타를 친 고진영 선수 공동 6위의 자리에서 1위를 달리는 미국의 넬리 코르다 선수와는 격차가 좀 있고요. 그렇지만 공동 2위 그룹과는 격차가 2타 차이라서 메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금메달은 조금 희박할지 몰라도 김세영, 김효주 선수 공동 11위, 박인비 선수는 공동 2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여자골프 대표팀에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어쨌든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남자 야구 대표팀 어제 숙명의 한일전에서 패했는데 오늘 미국과 준결승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네. 어제 한일전 저도 이 방송 끝나고 빨리 뛰어가서 이제 봤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네. 2대5로 패하면서 어제 그 경기 이겼으면 바로 금메달 결정전으로 가는데 졌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의 경기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3회 말 미국의 공격인데 네. 지금 1대0으로 또 좀 지고 있어요. 있네요. 예, 혹시 잘 안 보이십니까? 아니요. 어제 노안 때문에. 어제 노안 때문에 네. 지금 흐릿하게 보여요. 흐릿하게 네. 보이십니까? 지금 좀 아쉽게 실점을 하면서 0대1로 좀 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는 마음에서 한국이 주변에서 물어보잖아요. 경기 전망 어떻게 하느냐. 뭐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한국이 이길 것 같다라고 하면 꼭 지고요. 그래서 한국이 또 반대로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이 질 거예요 하면 또 진짜 지더라고요. 오늘은 좀 예측하기는 그러니까 예측을 하지 않겠습니다. 씨는 예측 안 하는 것으로. 네. 이 경기 이기면 금메달 놓고 일본과 대결을 하고 반대로 지게 되면 도미니카 공화국과 동메달 결정전이 펼쳐집니다. 이 경기 꼭 이겨서 일본과의 경기 결승전 좀 치르고 복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기길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어제 소식 전해드린 여자 핸드볼 대표팀 8강에서 아쉽게 대회를 마무리했는데 이 감독의 질책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강재원 감독인데 작전 타임 중에 선수들에게 창피하다,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크게 질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좀 발언을 전해드리면 강 감독은 선수들에게 야 창피한 일이야. 한국 핸드볼이 이렇게 창피하다고 뭐 추궁하면서 야 7분 지나서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한참 뛰고 있는 선수들한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좀 뛰고 잠깐 쉬러 온 이제 선수들에게 좀 질책을 강하게 한 건데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올림픽이란 큰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좀 숨도 못 고르고 있는 그런 선수들에게 너무하다, 충격이다. 감독이 선수들의 사기를 꺾는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경기 중 선수들을 강하게 질책했던 강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선수들 부상이 많아 제대로 된 체력 훈련을 하지 못했는데 모든 것이 감독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처럼 이렇게 격려하고 막 으쌰으쌰 화이팅하는 그런 기운들이 좀 넘쳐야지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도쿄 올림픽 이모저모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예.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뭐 스포츠 별로 그렇게 크게 사랑하지 않고 어느 팀이 또 1등을 할 거냐, 어느 국가가 2위를 하냐 뭐 이런 게 별로 크게 의미를 부여 안 하시겠지만 함부로 예측 안 합니다. 뭐 저 같은 스포츠광은 올림픽 누가 1위야, 2위야 이게 굉장히 저는 그럴 수 있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당연한 거죠. 최근에는 올림픽 메달이 뭐가 중요해 이런 메달 무용론이 좀 힘을 싣고 있어요. 1위든 2위든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건데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메달 순위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관심사거든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대회가 끝난 뒤에 메달 순위 1위 국가에 뭐 너네 1위 했으니까 시상식 하자 이런 게 별도로 없어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데 한마디로 메달 순위를 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금메달 다수 국가 1위를 달리는 국가 뭐 이런 것들 맨날 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그게 요즘이 없어진 것 같아요. 국가마다 달라요. 자기네 국가가 좀 유리한 대로 순위를 매기기도 하고 왜냐하면 IOC에서 별도로 이런 순위를 매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현재 중국이 금메달 순위로는 1위예요. 금메달이 가장 많은데 전체 금은동 메달을 합한 합계는 미국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잘 모르시겠지만 혹시 이럴 경우에는 누가 1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그냥 일단은 금메달 많이 가져가는 경우 1위로 하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네네,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올림픽 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때 기억이 나시는 거면 저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 너무 기억나요. 아무튼. 미국 언론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냥 메달 순위 1위로 집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수를 따져서 전체 메달 합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금메달은 중국보다 적지만 전체 메달 순위 메달 합계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1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논란은 2008 베이징 올림픽 때도 있었거든요. 네. 당시 중국이 금메달 48개, 미국은 36개로 차이가 좀 났잖아요. 네네. 대다수 미국 언론들은 총 메달 수를 기준으로 미국이 12개, 중국은 100개로 미국이 1등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112개, 100개로. 예. 네. 이번 대회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세계적인 기준은 우리나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메달 수로 좀 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대다수 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1위한 게 아니냐 이런 네.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일전이었던 여자 탁구 단식 경기를 놓고 일본 누리꾼들이 또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제가 전해드릴 텐데 네. 좀 끝까지 들으시고 네. 진짜 허무합니다. 이거 열받아요. 그래요? 너무 중간에 화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다 들으시고, 끝까지 한번 들으시고 반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지희 선수와 일본의 이토 미마가 8강전에서 맞붙습니다. 근데 이제 미마 선수가 4세트 경기 도중에 취재진의 카메라 조명이 눈부시다고 호소를 한 거예요. 나 너무 눈부셔서 경기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조명을 끄고 정상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됐어요. 네. 결국 이토 미마 선수가 세트 스코어 4대 0으로 전지희 선수를 이깁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가 패했죠. 네. 근데 일본 온라인에서 경기 중 조명을 비춘 이들은 한국 취재진으로 단정하고 비난을 한 거예요. 네. 야, 너네 한국 왜 그러냐. 근데 진위 여부를 놓고 이제 논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해당 조명은 일본 방송국이 켰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짜 왜 이런답니까? 더 이상 말 안 할래요. 왜 이래요, 진짜.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짧게 볼게요. 예. 이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금메달을 멋대로 깨물지 말랬는데 왜 자꾸 깨무는 거예요? 금메달을 깨물었다가 지금 문매를 맞고 있네요. 그것도 지 것도 아니고 남이 따온 거 물었다가 문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남이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닙니다. 네. 가와무라 다카시 일본 나고야 시장인데 소프트볼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고토 미우 선수를 만나면서 금메달을 깨물었습니다. 이 고토 미우 선수가 나고야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금메달을 이렇게 받아서 이 시장이 금메달 딱 받아보더니 와 이거 무겁네라고 말하더니 마스크를 벗고 메달을 입에 넣어서 깨물었습니다. 굳이. 예, 네. 치아가 메달과 접촉하는 소리가 들렸고. 불쾌해요, 네. 진짜. 듣기만 해도. 소독도 안 하고 그걸 그대로 준 거예요. 물고 나서. 그 선수 약간 똥 씹었고요, 표정. 네네. 예, 아무튼 너무하다. 지금 뭐 코로나19 확산 방지 때문에 메달도 목에 걸어주지 않거든요. 스스로 메달 받아서 걸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타인의 메달을 남의 거, 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까지 굳이 내리면서 이렇게 또 치아와 접촉하는 사건을 벌이셨군요. 네. 예, 아무래도 부적절합니다. 이런 행동은 네. 방역의 관점에서 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림픽 원정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명랑시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